이쯤 되면 은의 저주라 말해야 할까요? 역사상 가장 많은 은을 가진 나라가 역사상 가장 많이 파산한 나라가 됩니다. 바로 스페인 이야기입니다. 피로획득한 은이 불러온 제국의 몰락. 지금부터 세계 패권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세계 패권은 끊임없이 이동해 왔습니다. 고대의 페르시아와 로마,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 스페인과 네덜란드, 그 뒤를 이은 영국,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까지. 현재 세계 질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패권 역사는 약 80년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떠한 제국도 영원히 패권을 유지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역사 속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세계 패권 역사가 이동하며 남긴 발자취와 그 바턴을 이어받은 미국의 현재 위치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계 패권은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차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바다로 진출하던 대항해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유럽의 핵심 화폐는 은이었습니다. 화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금, 은, 동, 구리 등 다양한 금속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중세가 되면 단연 화폐의 중심에는 은이 자리하게 됩니다. 왜 하필 은일까요? 은은 금보다 싸고 구리보다 희소하며 철처럼 녹이 쓸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거래를 하기에 무게 대비 가치가 가장 적절한 금속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은 주로 유럽 내부의 은광에서 얻어졌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균형이 갑자기 깨지게 됩니다. 대서양 넘어 신대륙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에는 스페인의 한 가난한 지방에서 태어난 한 남자의 야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란시스코 피사로입니다. 저 바다 건너에는 금을 산처럼 쌓아둔 나라가 있다. 그 소문 하나를 붙잡고 그는 신대륙으로 향합니다. 당시 남아메리카는 거의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왕이 내준 것은 단지 허가증 한 장뿐. 병사도 돈도 보급도 거의 없었습니다. 위험한 원정이 계속되자 현지 총독은 결국 명령을 내립니다. 원정을 중단하고 돌아오라. 하지만 피사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선을 하나 긋고 대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나와 함께할 사람은 이 선 안에 남아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 안에 남은 사람은 단 13명. 이들은 작은 섬에서 무려 7개월을 버텨냅니다. 마침내 왕실은 피사로의 집요함에 굴복했고 지원군이 보내집니다. 그리고 1528년 그들은 마침내 오늘날의 페루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남긴 발자취는 영웅담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야만의 역사에 가까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학살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과 은을 향한 모험은 막대한 부를 가져왔지만 그 끝은 배신과 전쟁, 그리고 서로를 죽이는 피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피사로 자신도 동료 정복자들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돈을 쫓아 시작된 야망과 모험은 이처럼 수많은 죽음을 불러오고 한 제국을 무너뜨리고서야 비로소 막을 내린 것입니다. 스페인은 안데스 산맥 깊숙한 곳까지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은광이 발견됩니다. 바로 포토시 은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을 부자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산 전체가 은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은은 단순한 행운의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은 원주민들을 광산에 보냈습니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상의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산에서 하루 종일 은을 캐는 일은 극도로 위험하고 혹독했습니다. 좁은 갱도와 붕괴 사고, 수은 중독,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은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토시의 은은 사람들의 피로 캐낸 금속이다. 그렇게 캐낸 은은 배에 실려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이 곧 유럽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메리카 은광이 개발된 이후 유럽으로 들어오는 은의 양은
연간 200톤에서 많게는 300톤 수준까지 폭등합니다. 이는 단순히 많아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10배에 달하는 변화였지요. 이 막대한 은을 쓸어다 보며 스페인은 한때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 스페인 왕은 찰스 5세, 스페인에서는 카를로스 1세라 불리던 군주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잘생겼던지 미남왕이라 불리운 아버지 피리프 1세와 이 잘생긴 남편에게 강한 애착과 질투를 보이다 기이한 모습을 보여 광녀 후아나로 불리게 된 어머니 조안나 사이에서 태어난 왕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장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며 스페인의 국왕이자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여러 지역의 군주이기도 했죠. 소위 다이아몬드 수저를 제대로 물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참 다양했습니다. 카를로스 1세, 카를 5세, 카를로 5세, 찰스 5세, 카럴 5세, 샤를 켄까지. 이 모든 이름이 단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여러 나라를 통치했던 그는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나는 하느님에게는 스페인어로 말한다. 친구들에게는 이탈리아어로 말하며 여인을 유혹할 때는 프랑스어로 말한다. 하지만 말을 듣지 않는 병사에게는 독일어로 말한다. 이 일화는 각 언어에 대한 그의 인식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인 동시에 여러 문화와 언어 속에서 통치하던 당시 유럽 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엄친아로 태어나 유럽 역사상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은 상속자. 사람들은 그의 제국을 두고 찰스 5세의 제국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드라마급 빛과 명암을 보여준 스페인의 몰락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2편 스페인 제국의 이상한 몰락이 곧 찾아옵니다. 제니랑 놀자.